여야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정원시키지 않겠습니다. 한 50석은 늘어나야만 제대로 된 비례대표가 되지 않겠냐라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전원위원회를 개문 발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 선거제 개편을 두고 모두들 회의적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세 가지 안을 아이디어를 내갖고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 가지 안을 내놔서 지금 도마 위에 올려놨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선거제 개편 무슨 제 하는데 보통 시민들께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도 어렵다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어렵다고 하세요. 세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가 통칭 말하는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이 말이 있고요. 두 번째가 대선거구제가 있고 세 번째 소선거구제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걸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안이 주로 국힘에서 상당히 밀고 있다는 중대선거구제, 도시농업복합형 선거구제거든요. 이 안은 농촌은 1인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특별시, 수원, 그리고 용인, 고양 같은 특례시라고 있어요. 100만 이상 되는. 그런 데는 4, 5인으로 선거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영호남 같은 광역시에는 2, 3인 선거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대선거구제라고 해서 한 선거구제에서 4명에서 7명을 뽑는 그런 선거구제인데 이 선거구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4명에서 7명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뭐 상당히 그 조금 유럽형 북유럽형 선거제로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는 거는 현행 253석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금 47석이 비례대표거든요. 그 47석에 대해서 권역별로 의석수를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으면은 어떤 의원 안에 의하면 5석이 비례대표가 오는 거죠. 이제는 자기 그 중앙당에서 비례 순위를 정하지 않고 거기서 지역별로 득표했는 사람들이 낙선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비율을 갖고 간다는 그런 세 가지 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300명이 있더라도 계속 여야가 찌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회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저번에 이제 50석 늘리자, 또 330석 10%만 늘리자, 김진표 의장께서는 그러면 10석이라도 늘리자, 310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300석으로 계속 더 이상 못 늘리고 그냥 그대로 300석 안에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어야, 개편이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선거법 개정의 첫 출발은 우리가 이제 정치 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너무 양당 구조의 거부권 정치에 대해서 극복을 하는 방향을 어떻게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모든 제도가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지금 특정 제도가 곧 이제 바로 정치 개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긴 있죠. 일단 어쨌든 이제 선거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선거 개혁을 해 나가는 방향을 정한 것이니까
그래야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의회의 토론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같이 의견도 내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개를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둘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4인에서 7인 대선거구제가 되면 이제 사표가 가장 줄어들어요. 사표가. 그리고 소수 정당도 진입을 하고, 저는 또 대구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또 농촌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촌 지역도, 우리 경북도 그 완전히 뭐 선거만 하면은 100% 지잖아요. 그래서 이 넓게 대선거구제를 좀 개방형 명부식 대선거구제를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나, 흐름으로 봐서는 세 번째 아닌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갈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253석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현행 국회의원 그 지역구는 나머지 권역을 그 중앙당에서 비례를 쪼개는 거나 지역에서 득표 있는 사람으로 쪼개는 거는 자기네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오케이 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너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례성을 고려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고려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너무 다수당이 난립해가지고 그 이제 안정적인 다수를 확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닌 한 협치의 길을 풀어나갈 수 있는 조화로운 길은 저는 찬성합니다. 자, 대구 경북 우리 지역의 문제로 들어가서, 자,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4만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4만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의석의 변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일당 독점을 하고 있는 대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 든 거고요. 아까 개방형 명부식 하는 대선거구제를 하면 당연히 4인에서 7인 선거구가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동구 수성구가 합쳐진다라든지, 수성구가 동구에서 옛날에 분구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신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해서 이거를 12개 선거구니까 크게 세 선거구로 뭐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12개가 3개로 나누면 4인 선거구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아니라도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도농복합형 국민의힘에서 미는 선거구제라도 우리 대구는, 우리 경북에서는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 도당위원장님이 대구 민주당 시당위 입장에서는 또 이거 중대선거가 되니까 우리한테는 더 희망이 생겨서 다 뭐,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망국적 소선거구제로 너무 치열한 지역구도가 되고 자기네 자리 싸움만 하고 공천 때 되면 지역민을 신경 안 쓰고 중앙당에 가서 얼쩡거리는 정치인을 합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구제는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오면 당연히 그 이제 민주당 의원, 대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등원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거는 영향은 있을 겁니다. 저는 숫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정치적인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고, 거대 양당이 거부권 정치를 멈추고 뭔가 합의점을 찾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국가의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선거제도도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중대선거구제로서 대구 같은 상황만, 현실만 봐도 뭐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오실 수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해관계나 이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제도를 취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무조건 선이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에 장점들을 서로 찾아서 풀어나가는 거죠. 제가 좀 우려하고 은행에서만 바꿔달라는 거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절대 선인 것처럼 자꾸 되는 분위기가 조금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나쁘다게 아니라 여기서 각자의 좋은 정책들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소선구제랑 권역별 준 연동형 하자고 그랬어요. 소선거구제로 갈 가능성이 많죠.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일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연봉도 깎아라. 그리고 권한 너무 많다. 깎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80명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OECD 국가 그 평균으로 보면은 다른 국가들은 8만 명에 한 명이래요, 국회의원이. 근데 우리나라는 17만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수치들을 잘 모르시고 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맨날 쥐어뜯고 싸우고 하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딱 하면 떠오르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자기가 여당이었을 때, 자기가 야당이었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7만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대의 정치를 국회의원이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보다 그 인원이 적은 곳은 적게 전체 국민 수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적은 거는 유일하게 미국과 일본입니다. 나머지 OECD 국가는 금방 말씀하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8만 명에서 9만 명의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 건데 우리는 17만 명에 한 명 있어서 그래서 학자들은 조금 더 느려도 된다 하는데 국민들은 이걸 동의하지 않는 거죠. 우선 국회의원 수 줄이는 문제는 국민들이 다 줄 서고 특별히 관료들한테 입법하는 거 이제 정리해 오는 거 다 맡겨놓고 일을 하니까 하는 분위기니까 구체적인 국가 정책이나 입법을 제대로 하는 의원들이 많이 없으니까 자꾸 줄여도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하고 국가 정책을 정하는 일은 사실 의원들, 제대로 된 의원들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문제는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준비된 국가의 입법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의원들을 이제 준비하고 키우고 뽑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뭐 비례대표 없애자, 또 숫자 줄이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 절대 없애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아까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고, 또 이 의원수 줄이는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 문구 고치고 또 어디 그 정부 입법에 참여하는 수준에서의 입법을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 역량을 갖춘 의원들을 채워진다면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의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세비 문제인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세비도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전체 총액에 맞춰서 의원 늘릴 때 줄이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별 의원들의 세비는 줄여도 되는데 그 전체의 의원 숫자가 늘면 보좌관 숫자도 또 이제 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보좌관 숫자들마저도 막 줄여버리면, 물론 이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냐는 또 별개 문제인데, 좀 국민들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뭐 무조건 이제 예산 줄이자, 숫자 줄이자고 하지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관점의 접근은 좀 필요해 보여요. 자,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하면, 아까 뭐 의석수에 대해서는 좀 비교를 했고, 특권에 대해서 선진국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의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른 선진국하고 조금 다른 게, 그쪽 나라들은 상원, 하원이 있는 제도인데 우리는 단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결코 더 특권이 많은 대한민국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핀란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핀란드 정치들 보면서 TV에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냅색 메고 이제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모습도 보고,
또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있고 하니까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특별한 걸 많이 갖고 있는 정도는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시민들께서는 더 겸손하게 또 옆에서 시민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란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하고 관련돼서 이것도 또 지적하고 싶어요. 원래 불체포 특권의 역사는 이제 의회 권력에 대해서 이제 행정부나 다른 권력들이 이제 남용을 할 때, 뭐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가 왔을 때 남용을 할 때 이걸 의회를 지키는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조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개인적인 비리 저질러 놓고 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 지금 개인적인 비리를 위해서 방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권력들끼리의 문제로서 지키기 위해서 행사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자꾸 너무 막 감정적으로 선정적으로 이건 무조건 없애자,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역사적 전통이 있는 것이고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국민들이 반드시 보고 심판하시고 하면 되는 것인데 조금만 무슨 문제 있으면 우린 제도 자꾸 없애자 그러시니까. 근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을 지켜요? 4월 12일에는 비례제, 11일에는 지역구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하고 4월 13일에는 종합토론을 한다고 해요. 4번 하는데 의원당 주어지는 시간은 7분이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뭐 100명에서 200명이 될지 뭐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때 토론할 때 난장판이 될지 싸움판이 될지 아니면 진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 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근데 뭐 어쨌든 35년 만에 이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되는 거는 민주주의 정치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또 국민들은 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국민들의 좀 마음을 좀 헤아리셔갖고 제발 이제 밥그릇 싸움은 좀 그만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국힘 입장에서 선거제 개편으로 해서 다음 총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예, 선거구제가 어느 정도 반드시 개편이 되어서 어느 지역별로 일당 독점하는 이 지역구도 타파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구도가 심화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천 받으면 당선되니까 속설에 뭐 지게짝뜨기도 꽂으니까 꽃이 피더라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매번 나오는 소리 아닐까요? 매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피해와 폐해는 오롯이 그 지역과 지역민한테 돌아오거든요. 그 대구가 그래서 지난 32년간 지역 내 총선에서 GRDP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임팩트 있게 변화를 주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어느 정도 대구에서도 양당이 경쟁을 시켜줘야 이게 발전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게도 하나 있는 것보다 2개 있어야 가격 싸지고 뭐 서비스 좋아지는 거는 알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둘 단합할 수도 있죠. 단합 안 하죠. 아니 뭐 다 합의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좋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배제, 넌 있으면 안 돼, 너는 없어야 돼 라는 게 문제고 공존해야 되잖아요. 누가 더 많든 적든 수가 적든 많든 뭐 공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방향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그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은 절대 찬성입니다. 또 하나 이 전원위원회가 적어도 다수당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를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룰을 정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전원위원회 열어서 토론하고 그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해 나가지 않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전통적인 그 암묵적인 룰을 지켜주시는 거죠. 문 대통령이 나 이거 게임의 룰이니까 이거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라고 했던 그 전통, 이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선거법 개정을 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해나가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제 양당의 너무 당리당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국가 구조를 정하는 준비를 하는 좋은 어떤 선거 제도를 마련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이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들이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전원위에서 어떤 게임 룰을 결정할지 한번 서로 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분 열띤도 오늘 너무 열띠게 토론을 하셔갖고 두 정당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통상적인 얘기로. 자, 오늘 여기서 까마귀자 톡까놓고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특별한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